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뭐 김밥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서 반응이 샌드위치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도 그러면 계속 김밥을 준비하는 걸로. 네. 제가 뭐 아시아 포럼 이렇게 오늘 오다가 생각하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여성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 정치인을 초대하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수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에 뭐 이인선 의원도 한번 왔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번에 여성이시고 다음 달도 미리 예고를 하자면은 다음 달도 여성분을 초청합니다. 뭐 서희초 사건도 있고 해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9월 5일 날 그 메모해 두시면 다음에 또 물론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투어를 하겠지만은 계속 여성 정치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양금희 첫 여성 대구시당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아시아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의 대표 언론인 분들과 언론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신 아시아 포럼 20일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고 또 대구에서 보수정당 첫 여성시당위원장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반드시 그 신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당위원장이라는 역할이 제게 주어졌지만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분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잘못하는 일에는 냉철하게 질책하면서 변함없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당의 주인입니다. 이 점을 늘 명심하면서 당과 당원, 당과 당협, 그리고 대구시와 정부의 가교로서 시당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시당위원장 공식 승인 후 첫 일정이 경북 수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태풍으로 예정되었던 당원 교육과 취임식을 취소하고 바로 그날 윤재옥 원내대표님, 홍준표 시장님과 함께 군이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기상청 기상관측 이래 처음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지만 재난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당초 예측보다는 다행히 태풍이 약화되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전국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태풍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아주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 가뭄, 폭우 등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의 법적 보완은 물론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조치해서 책임감 있게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8월 21일 오늘이 5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적 시대 정신에 의해 역대 최다 득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구에서는 투표율 80%, 득표율 80%, 어게인 8080을 목표로 대선 승리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역대 가장 적은 표차라고 표명하며 가짜뉴스, 가짜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무조건
퇴진을 외치는 그야말로 반민주적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대 의석수로 기울어진 국회에는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입법 폭주가 일상화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지난 3년 동안 야당으로 2년 그리고 여당으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야당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제 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대구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힘을 모으고 그 응집된 힘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어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당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협의 의원님들과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확보와 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예타 통과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3천억 규모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의 많은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달빛 철도 재정법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민생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협의 의원님들과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 현안들과 수건 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중앙당 원내대변인,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기자분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당의 입장과 사실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 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시면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년 총선 전망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 먼저 어느 분이 질문을 해볼까요? 마이크 준비됐죠? 네. 질문하실 분? 네, 여기. 오늘 우리 시당위원장님 섭외를 직접 맡아주신 네, 대물부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금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위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대통령실에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또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을 좀 간단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우선 수도권 위기론과 사실은 대통령의 당이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같은 세트처럼 사실 붙어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와전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과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 사실은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당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데 수도권은 항상 우리 국민의힘에는 만만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수도권이 결국은 이제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대통령께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를 다녀오셨잖아요. 오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예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던 것들이 저는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서실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되면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거고, 야당의 거의 악담에 가까운 뭐 이런 폄하들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일본과의 외교적 물꼬를 트는 일을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저도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본 갔다 온 이후에 결과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타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결과물의 하나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가셔서 이루어진 한미일 협정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외교적 성과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동력으로 해서 저는 수도권에서의 우리 당의 지지율도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의 어떤 이 내분,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혁신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결과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국민들의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 총선 기간이 다가왔을 때 공천 자체에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천과 관련되어지는 자본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시스템 공천 기대를 해주셨는데 과연 잘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 MBC 조재한 부장. 네, 조재한입니다. 앞서 그 기후 위기만큼이나 이제 정치적인 그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소야대 구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 위기가 어떤 그런 그 여소야대 구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기반에 따른 극단적인 대립 구조가 어떤 좀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정치 제도 개선, 선거법을 포함한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쏙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개특위는 쏙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그게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별로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논의는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했지만, 요즘의 민주주의의 위협은 정말로 SNS의 발달로 인해서 아마 그런 배경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의 생산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저는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 같은 경우도요, 그 가짜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국민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정치 발전을 저는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가짜 뉴스에 가끔 많이 시달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위기는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출을 지켜보신 여기 기자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회기 쪼개기를 해서 살람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회기 쪼개기를 해서 국회에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정당의 어떤 소수 정당의 의견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검수완박 같은 거 통과시킬 때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꼼수 탈당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주목해 봐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이 만들어진 것은 법이 지향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국회 21대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사실 만나가서 저녁에 사적인 자리에서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들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태에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까지 국가에 있어가지고 한 당의 대표가 저렇게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주의 위기, 가짜뉴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당의 대표를 또 저렇게 많이 수사하는 것도 뭐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 리스크, 예를 들면 그 의혹을 제기된 게 저희 정부에서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정권에서 민주당 내에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거고요. 그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치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영태 국장님, 네, 질문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예, 경무회의 김정태입니다. 강제 할당을 당했네요. 지금 내년에 대구 쪽에 총선을 앞두고 대폭적인 물갈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당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시당위원장이. 시당위원장은 공천은 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시당위원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대구 지역 공천과 관련돼서 당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떻게 의견을 피력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아까도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천 이야기가 약간 살짝 나왔었는데요. 우리 당은 이번에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일단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이기기 위한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 공천이 수도권에 그 좋은 분을 공천하는 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도 어떠한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발전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인위적 70% 물갈이, 80%를 물갈이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 대구시의 의원들이 한 의정 활동을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대구 시당 같은 경우 또 시당위원장님이 자기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당위원장 맡으시면서. 제가 첫걸음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첫 여성 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첫 여성 시당위원장이 공천을 받게 되면 또 하나의 더 이정표를 세우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생각 보기 좋습니다. 다음 우리 조영국 부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네.
그 의원님을 포함한 대구시 그 국회의원들과 홍준표 시장과의 소통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보면 그 각종 종편에 그 각 의원님을 뵙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 패널 그 섭외가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당에서 할당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제들이 미리 사전에 논의돼서 네. 의원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당의 의견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쉬운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편 방송에 패널로 많이 나가는 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섭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저한테 방송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저게 녹화가 되고 있지만 녹화되는 거랑 제가 하는 방송은 전부 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은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방송이 있는 날 아침에는 스크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6시, 아침 8시 방송이면 6시쯤 되면 저한테 그날 방송에서 사용될 뉴스들의 그 꼭지들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톡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SNS를 통해서 오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보내주는 거고요. 사실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는 질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리스크가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방송 출연을 꺼려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제가 하는 멘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제가 밝히고, 그 외에 그렇게 밝히지 않는 내용들은 당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한테는 제가 방송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사실은 솔직히 지금도 2시간 정도쯤은 그날 일어난 정치적 현안과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합니다. 이제 이건 좀 쉬운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시 의원과의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뭐 아주 원활하고 자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구시 현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윤재옥 대표님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다시 말해서 달빛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 의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 관련한 예산 문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같은 경우는 제 관련한 소관이 많아서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방송 출연 말씀하셨는데 북구의 전직 의원이 방송 출연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큰 고충을 겪은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출연해서 말씀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어느 분 이어갈까요? 우리 김병구 위원장 오랜만에 오셨는데 질문 한번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공천 관련해서 뭐 결정이라든지 뭐 직접적인 그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소속 그 의원으로서 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총선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가 그 국민의힘에서 그 유승민 의원, 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어떤 뭐 계력인지 아니면 뭐 불편한 그 인물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당의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갈린다고 보는데, 네. 그 우리 시당 위원장님 어떤 그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의 공천에 대해서 사실 오늘만 질문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질문을 받아서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공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결정지어 주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천 당시가 되었을 때
그 우리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열려서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한마디 덧붙인다면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충분히 당 지도부에서 그런 점들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바로 앞에. 아니야,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입니다. 그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등 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영남 중심의 당 지도부가 위기 의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도권이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당내에서는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에 지도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좀 발언을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당내에서 좀 계파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계파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요. 사실은 계파 갈등이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민주당처럼 재명계, 이재명계 이런 게 아주 분명해야지 사실은 계파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영남의 괴리 이런 말씀을 뭐 많이 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 당내 당대표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영남권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남권에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당 지도부에서나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절박함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선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 뭐 대구 경북권 선거는 그렇게 그다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을 수도권 선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지 네. 선거를 치르는 제 입장으로 선거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8080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수도권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오마이뉴스 조정 부대기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방송 출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도부장 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랬어요? 갑자기 다른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이 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그 의원들에 대한 좀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좀 단속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게 저는 이제 저도 그 의총장에 사실은 있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원론적인 앞에 입장들을 사실 밝혔는데 그것들이 다 빠졌어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이 발전한다. 그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이렇게도 반복하고 저렇게도 반복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였지 뭐 공천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했던 이야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언론에 나가서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름이 아니라 그 본인의 평소의 생각들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감수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의 당의 지지율에 굉장히 막대한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굉장히 의원들한테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런 것들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뭐 그 말씀 이후로 뭐 TV 출연하실 때 더 신경 쓰는 건 아닙니까? 뭐 지금도 성경 많이 쓰입니다. 처음 뭐 근데 제가 뭐 이거는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실 정치인이라면 방송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수가 거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다음 우리 정우영 전 사무총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뉴스원 정우영 기자입니다. 네. 내년 총선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목표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이기지 않으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수도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권 전체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시당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의 내년에 수도권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구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경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 아니면 우리 당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그 기반 하에서 그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소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이 알리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응집된 힘으로 수도권으로 그게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재경 경북대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거 맡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계시면서 우리 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궁금한 점 이런 것 등이 대구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약간 목표라고 하면 저는 과반을 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의 목표는. 대구 경북의 목표는 과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의 목표는 전부 다 지금처럼 저희 당이 다 돼야죠. 전성 압승이다, 그죠? 예. 네. 다음 뉴데일리 강선탁 기자입니다. 대구에 지금 현역 의원 여성분이 2분 계시죠. 뭐 경북에도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쭉 만나 보니까 대구에 관심을 두는 비례대표 현직 의원도 있고 또 우리들이 익히 아는 여성분들이 지금 차기 총선에 준비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기 총선에서 우리 양 의원님도 이제 북구갑의 여성 의원이신데 차기 총선에 여성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처럼 한 2분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게 맞는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한데요. 그 총선에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여러 세대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초선과 재선과 삼선과 그 이상의 다선 분들도 함께 어울려져서 다양성을 표출해낼 수 있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아져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에 가늠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오랜만에 온
이창재 국장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양금희 의원님, 그 대구의 현안들이 무수히 많은데 대구시당과 대구시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실정을 보면은 각 구마다 이 불균형한 어떤 뭐 사업들이 수건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그 북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달성군에 많이 뺏김으로써 수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떤 지역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 구마다 대구시에서 주는 뭐 보조금 이런 부분이 소외되는 구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홍준표 시장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균형 있게 어떻게 대구 시민이 전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할 수 있는 소통을 전개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통을 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지역구, 북구, 뭐 달성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도 균형 있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지역구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이창재 국장님께서 제게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도청 후적지 자료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청 후적지가 지금 2만 한 4천 평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 기타 옆에 다른 부지까지 사들이면 한 4만 평 정도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그 이제 그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10,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00평에 저기 뮤지컬, 그 다음에 근대미술관의 수상고 형태의 근대미술관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체부하고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그 문화예술 허브가 달성군으로 가는 부분이나 거기에 존치를 하는 부분은 아마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게 더 대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청 후적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대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R&D 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어느 편의 이야기가 맞나 옳으나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박재일 국장 마이크 한번 갖다 드리죠. 네. 잠시 뭐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기 공천 관련해서 이게 자꾸 공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시당위원장의 권한을 자꾸 넘어가는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정치 전반에 우리 TK 공천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공천이 되면 거의 당선에 거의 90%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의 사활을 그는 이런 수도권에는 누가 나오라 그래도 덕망 있는 분이 나오시라고 해도 모시려고 그래도 안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3, 4선 의원들이 수도권에 안 가보라 그래도 내가 왜 거기 험지에 갔냐고 하듯이. 근데 이제 TK는 공천이 거의 승부가 결정이 나버리니까 이 공천을 둘러싼 어떤 내막이랄까? 본인도 이제 공천을 받으셨지만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로비도 있고 뭐 경선의 어떤 그 적당한 태도를 하기도 하고 컷오프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치 내막의 복합적인 국민이나 시민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소외를 할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좀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국회의원의 공천은 저도 공천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지방선거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서울의 중앙공심위의 공천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공천을 할 때 어떻게 공천을 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공천되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한 룰부터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자라든지 또 뭐 이런 것 등이 있겠죠. 그런 것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공천 룰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 만드는 거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천 룰에 적합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에 그것이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람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저는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뭐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저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그 시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천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초선도 있어야 되지만 5선도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장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세대별의 문제, 청년 대표성, 그리고 여성 대표성, 관련되어지는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이런 것 등이 골고루 혼합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룰에 100%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뭐 온갖 억척들이 난무하는데 그 억척들은 소문인 경우가 사실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측면으로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뭐 주호영 의원이 들었으면 아주 뭐 기분 좋았을 만한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당에 국회의장 되실 만한 분은 조영 대표님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대구경북 기자협회의 진식 회장 먼저 하시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경북 기자협회 진식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좀 궁금해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상당히 뭐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고 지금 어제 아래도 지금 뭐 검찰에 출두하고 했는데 이건 다분히 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에 모든 게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시당 위원장님 한 말씀 한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기소를 언제 할 것이며, 그리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논리가 되는데요. 정말 사실 솔직히 제가 그 당에 있어 보면 아는데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걸 가지고 검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이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알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한 배임이 맞고요. 본인이 이번에 나가서 사실은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하고 내가 아니라 저쪽이 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상방울의 대북 리스크, 그거는 거의 100%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되는 거는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저처럼 뭐 이렇게 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얘기는 사실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표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면, 예. 네. 저희들 또 궁금한 게, 내년 총선에서 대구의 물갈이 율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이유까지 한번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감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 모릅니다. 모르고요. 뭐 80%, 70%, 60%, 50%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즘 와서 조금 분위기가 일률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기는 저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갈이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물갈이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대구 경북 기자분들한테 제가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의정 대상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그 입법 활동, 그 다음에 본회의 활동,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게 이미 수치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좀 저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내년 경북일보 전재용입니다. 그 내년 총선에 가기 전에 이제 시당위원장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당협별로 이제 분위기들도 한번 살펴가면서 같이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소란이스러웠거든요. 그 논란이 있던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작년 지방선거 때 고심위도 하셨으니까 당시 대구의 공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또 맡으셨고 이후에 당협은 임병헌 의원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중구의회에 일어난 사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공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지 못해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리위가 이번 주 내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뭐 제가 그 윤리위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면 이 윤리위에서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저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잘못돼서 제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는 대구에 있는 시민들에게 저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잘 처리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다음 우리 오경목 부장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 이야기 말고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양금희 국회의원으로서 시당위원장 말고 그 출신이 이제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로 돼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참 이렇게 이공대 출신이 한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북대 전자공학과가 옛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이끌 때 서울대에서 한 50명씩 이렇게 배출할 때 최고 우리 한 800명까지 배출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민선 7기하고 8기고 사이에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막 크면서 그 판교에 있는 기업들의 그 인재들을 플랫폼 기업들이 다 뺏어 갔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경대 전자공학과 출신 CEO들이 인재가 없다. 대구로 가야 되겠다 해서 대구로 좀 왔었어요.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양금희 의원이 대구 북구 또 대구 경제나 우리 이런 그 인재들 진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그 발의가 됐는지 하나 하고,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정치도 경제가 잘 돼야 되고 이 산업이 잘 되고 대구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대구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질문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대구 경제가 다른 지역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과거에 이제 이 대구시의 경제를 주도하는 게 꼭 시장만 주도해야 될 필요는 없다. 과거에 이제 김만재, 박종건, 강재석 의원들 있을 때 그때 시작됐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대구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안에 기업이 채워지면서 지금 저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어느 정도 큰 플랜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먼저 치고 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전자공학과 출신인 양금희 의원 같은 분들이 좀 해서, 지금 아까 질문 나왔지만 이걸 북구에 가져가느냐 달성군에 가져가느냐 작은 거 갖고 다툴 게 아니라 아예 문화적으로 더 큰 거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대구의 경대 학생들부터 해서 후배들이 정말 대구에 좀 남을 수 있도록, 이 김만재, 박종건, 강재섭 이런 이름들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그만한 통 큰 국회의원들을 좀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대구가 뭐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도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자공학과 출신이시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큰 좀 프로젝트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 이제 홍준표 시장도 반도체하고 또 ABB 뭐 이런 거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공학과를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신문 기자답게 경제적인 면 많이 또 강조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네. 둘이 짜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요. 민주당, 뭐 우리 당 통틀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계공학이나 산업공학 또 환경공학 하신 분들도 한두 분씩 계시기는 한데요. 공학도 출신이 없다, 의원이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양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진보에 대한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산업에 대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자들이 저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자랑을 조금 하면, 제가 이걸 전공하다 보니까 첨단 전략 산업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재정법을 우리 당의 반도체 위원회가 있을 때 그게 제가 간사를 하면서 제가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 전에 또 제가 만든 재정법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지원법입니다. 그게 이제 그 법명이 조금 바뀌어서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법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기업에서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산업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 갖고 제가 국회의장님의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법을 만든 의원들에게 1년에 한 5명 정도쯤 상을 주거든요. 그 상을 받은 그 입법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첨단 산업에 관한 인재혁신특별법입니다. 이것도 재정법인데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로 통과시키는 게 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인재를 어떻게 기존의 대학 틀에서 벗어나서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안보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 첨단 산업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재정법인데 이것도 발의해놨는데 아마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가을 국회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 와서 업계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바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 용어 설명 저한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이번에 모타 특화산업 저기 지정됐잖아요. 특화단지. 그거 저한테 와갖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에서 왜 모터가 중요한지 왜 자석이 중요한지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바로 지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포항의 2차 전지, 그 다음에 구미에 그 반도체 단지 특화단지 됐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화단지에 이다리 부지사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이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메모리에 몇 자도 꺼내지 마라. 거기는 소재 장비를 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고 제가 딱 카테고리를 정해줬어요. 그런 거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2개 지정되는데 제가 역할을 크게 했다고 이번에 매일신문에 가니까 사장님께서 수칭찬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대구에 지금 산단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삼공단도 그렇고 검단공단도 그렇고 국가산단 문제가 있는데요. 이 노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디지털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성에 있는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구가 새로운 기회가 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군위의 대구 편입입니다. 대구에 달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공단을 만들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군위가 대구로 들어옴으로써 저는 그 역할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요. 이런 곳에 이 산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준비를 거의 다 끝냈는데 발표하지 않았는데 대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대구에서 행사를 크게 할 겁니다.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쭉 해가 왔습니다. 각계 기업들, 그 다음에 관련한 전공자들, 그 다음에 각계 이 관련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하고 이미 미팅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우리 대구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인데 그때 크게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으로 여기에 오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의 시각도 좀 저는 솔직히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은 계속해 나갈 거고 제가 대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면에는 대구에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분명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재선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기자님들 해주십시오. 예. 답변하는 가장 눈이 초롱초롱하신 것 같습니다. 재선을 해야 할 당위성을 완전 PT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네. 모든 게 이게 제목이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첨단 산업,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같은 거는, 대구는 뭐, 전략산업, 모타가 아직 전략산업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구미가 상당히 덕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제목이 중요한데, 어떤 양금희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뭐 이런 차원에서 좀 거대한 프로젝트, 지금 말씀하신 만든 재정법이나 이런 거는 전국이 다 해당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거기서 실익을 취하는 거지만, 좀 우리만의 좀 프로젝트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제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발표할 겁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최종수 우리 아시아 포럼 창립자 말씀 듣고 그다음 우리 또 변태석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대충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또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더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공계 출신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또 소견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특히 우리 첨단 산업 분야, 아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구가 전자공학과라든지 예전보다 경대 전자공학과가 참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실제로 우리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해도 이 지역에 취업할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인재가 사실은 배출을 해도 다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이공계 출신 그 의원으로서 지역에 우리가 그 인재를 유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특단의 좀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 만나면 후배들이 대구가 참 좋대요. 그래서 대구에 살고 싶다고, 대구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여기서 낳고 싶다고 하는 그 후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 마무리 못 지었던 얘기를 조금 더 펼치면, 그 대구시가 ABB 산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자동차, UAV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대구가 바라보고 있는 첨단 산업 쪽이 뭐냐면 로봇하고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한 산업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주로 소프트웨어 쪽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 제조업을 벌이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그 반도체 관련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IRA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는 산업들을 자기 나라에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는 지금 10국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첨단 제조업과 관련되어지는 분야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뭔가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머리가 한창 이렇게 코딩에 엄청 밝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기자분들 계시는 분들 다 모르실 건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해커톤 대회를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했습니다. 제 후배 한 명이, 전자공학과 후배 한 명이 그런 관련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동창회에서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보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커톤 대회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2박 3일 동안 가다 놔놓고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래밍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대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번에 해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 호주로 출국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비싼 고기 사드리면서 다음번에 9월 달에 귀국하시면 또서 좀 만나자고, 대구에서 이 대회 계속하자고,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동기 유발 이런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대구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지는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저는 대구 도청 후적지에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변태석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포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 및 질문. 네. 오늘 좀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닐 때입니다. 그때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 안 했으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는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바둑으로 말하면 보석을 놔줬다 이런 얘기죠. 그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앞서가서 새로운 보석을 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미래 산업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가지 않으면은 후진국으로 또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한 가지 우리 기자 간부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 또 기획해서 기사화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사 사장할 때는 뒤에 타고 다닐 때는 자동차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긴지 깜빡이를 넣는 것인지 우회전하는 건지 좌회전하는 건지 그 신호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꼭 변해줘야 됩니다. 또 선진 국민이 되려고 하면은 또 선진국 국민답게 또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70년도 미국을 갔을 때에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신호가 막히는데 양쪽으로 다니는 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섭디다. 그래서 내가 짧은 영어를 가지고 왜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가면 안 되느냐 물어요. 내가 죽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미개한 입장에서의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깜빡이 넣는 거 그거는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행정명령으로 하더라도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고속도로에서 차선 바꿀 때 꼭 신호를 넣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호를 넣지 않는 자동차는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갑 의원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듣고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나 앞으로 또 부탁이 당부 말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 해주셔가지고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를 밝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미래와 약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만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 가장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한 3시간 정도쯤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저분이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방식이나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혁신적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데는 사심이 진짜 만나보면 1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제가 첫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 공과 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게 공직자의 첫 번째 윤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개혁에 관한 부분,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폭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워딩의 행간을 저는 앞으로 당이나 그다음에 당협이나 시당에서 열심히 설명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와 약자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아시아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